네, 여러분들 오늘 주말 스타트파이 심층 분석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단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해수부 의저 이전을 강조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 재난 때문에 어떤 수해 문제 때문에 연기됐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제가 길게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다르다. 한다면 한다. 이 말로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여론이 안 좋아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다르다. 나는 한다면 한다. 그냥 그 말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다.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오늘이 26일이잖아요. 24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었어요. 지금 결국 어떤 걸로 그럼 왜 만났겠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외교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잖아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이날 아마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거의 한 759조인가 그 정도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투자해봐야 1,000억 불 정도 130조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의 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투자 여력이나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대미 투자 계획의 삼성의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거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법인세 인상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24%에서 25% 1% 올린다는 걸.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법인세 정상화 시키는 거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도 조세 정상화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워딩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인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내가 내는 세금은 아니죠. 법인세 여러분들이 개인 가정에서 내는 세금은 아니래도 이런 워딩 하나가 굉장히 다가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우리가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4년 전,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있던 권리를 뺏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건 뭔가 있던 걸 뺏으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다. 검찰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제가 4년 전부터 그 당시에 최인호가 시작된 검수완박 이렇게 떠들 때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런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 검수완박 이런 말이나 어떤 인상 이런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무는 세금이 아니래도 괜히 나한테 피해가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인세 정상화라고 여러분들만큼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소비 쿠폰이 닷새 만에 72%가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6조 5,703억 원이 지급됐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소비 쿠폰 15만 원씩 대부분 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지방은 한 18만 원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수요일 날 놓쳐갖고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말을 안 해도 제가 요즘 여기저기서 동네 어떤 가게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동네 마트 있잖아요. 무슨 마트 하면서 좀 중소형 마트 같은데도 낮에 가면 사람들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고 계산대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좀 상황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아갖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아, 오늘부터는 제한 없이 모두 신청이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어디에다 써라 그런 게 아니라 쓰시고 싶은 데다가 가능한 데다가 여러분들이 잘 쓰세요. 그렇게 하라고 준 거지. 뭐 꼭 어디다가 쓰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분들은 사 먹으시고 필요한 데 쓰시라. 다 그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쓰라고 줄 때는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뭘 봤냐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PC 공장, 그러니까 SPC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SPC 회장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주목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재해잖아요. 중대재해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 세 개 정도 회사가 있었어요. 맨홀 질식 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그 인천환경공단에서 하청 노동자가 맨홀 작업 중에 끼어서 숨졌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서부 발전 태안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SPC였어요. 한 곳을 8월 중에 방문하려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왜 이게 24일 날 정해졌대요. SPC로 결정된 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짜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기관사분이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사업장 불시 점검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불시 점검에서 안전일터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은 고용부 장관이 일시에 어떤 산업재해 나오는 지역들이나 그런 회사들을 일시에 불시 점검하는 장관이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불시에 방문한 거는 불시 점검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회장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냐? 야간 노동과 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딱 핵심을 지적하는 거야. 3교대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 아니냐? 막교대로 해갖고 결국 임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임금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간 노동이 유지되는 이유로 저임금 노동을 꼽은 거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다 깨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왜 일합니까? 왜 일해요? 먹고 살라고 하죠. 왜 먹고 살라고 해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장으로서 그 사회 어떤 그 세상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람들도 있고, 원래 부모가 돈이 많아서 세상의 무게보다는 뭐 사실 뭐 물려받는 게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고만고만하게 살아갖고 사회생활 시작해갖고 청약저축 들어갔고 아파트 하나 어떻게 부장받아갖고 대출금 갚으면서 아이들 키우고 대부분 그렇게 다 살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은 죽음의 터가 되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일터가 죽음의 장소라고 하면 누가 그 일터에 나가는 게 정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사는 건데,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이 고용주들이나 회사에서 이런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거는 결국 돈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이 허영민 SPC 회장 면전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질타를 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회사를 딱 산재를 자주 일으키는 회사를 주먹 찍어 갖고 얘기하면, 이래도 만약에 다음에 또 산업재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 처리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좀 바뀌길 원합니다. 저는 노동이 어떤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귀하고 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그 일자리는 삶의 어떤 터전이고요. 그 힘든 손발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도 그분은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화되고 어떤 먹고 살만한 나라지만 바뀌지 않는 게 이 노동의 천시 현상. 저는 노동의 천시 현상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독일의 이석현, 폴란드의 박지원, 베트남의 이인기, 호주의 김진표를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저는 호주 특사 파견한 거를 참 의외로 봤어요. 김진표는 민주당에 있을 때 2018년도 전당대회, 저는 이때 상황을 잘 알잖아요. 김진표는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진표를 호주 특사에, 거기에는 또 박용진까지, 단장의 김진표, 김용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동행을 하는데,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특사로 가면요 대통령급 의전을 받아요. 그래서 호주 인사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통합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통합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합 차원. 통합 차원이죠.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대표 때의 이재명과 대통령의 자리에서의 이재명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야당도 어떻게 보면 국힘당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당내에서 기존에 나에게 어떤 그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이제는 대통령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임기 5년을 잘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좋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밖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기, 안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내 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행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당내 통합 행보와 다르게 제가 또 오늘 지적을 하는데, 이 최동석이는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최동석이라는 애 자체가 친노, 친문, 친명을 갈라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 지금 여기저기서 오늘 또 터지고 있고 계속 터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통합된 민주당이 다시 계파 분쟁이나 친노, 친문, 친명에 이게 당내 계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최동석이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었나, 과거 여러분들 계속 하나하나 꼭 나오고 있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엊그저께 뭐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은 동급이다, 조국을 까고, 응? 저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이런 자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갈라치기 하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최팔이라고 했던 인간들이나 이런 애들이랑 같은 류예요. 이재명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나 당대표일 때 이재명을 응원할 때의 방식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당대표나 국회의원일 때 당내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큰 힘이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은 대통령이에요. 이재명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치 세력들까지 이제는 포함하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재명은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응? 불과 이 사람 22일 날 자기 유튜브 다 삭제했거든요. 정청래 자기 현시 욕망 큰 사람이다. 아니, 정치인들이 욕망이 있는 게 나쁜 겁니까? 그냥 자기가 인사혁신처장 되기 전에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를 그냥 까고, 응? 저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 나중에 큰 사고 치고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당, 야당, 국힘당이나 보수 듣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나는 진짜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 이재명 대통령은 예수와도 비교된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아부라 그래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와도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나는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맞지도 않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터집니다, 이 사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뭐 민주당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안에서 박주민, 한민수 뿐만 아니라 박지원, 다른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이런 최동석이가 왜 이런 문제 있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이거 빨리 잘라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빨리 이런 사람들을 꼭 사고 치거든요.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핵심은 그거야. 당대표일 때 힘들 때 밖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이런 분들 강하게 어떤 응원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데 대통령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친명의 좌장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당대표일 때는 친명 좌장의 당대표였지만 이제는 모든 민주당의 계파를 어우러서 민주당과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적폐들을 내란 선범들을 청산을 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옆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인간입니다. 저는 이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최동석의 뭐 정치 뭐 분석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언론들이 다 찾고 있어갖고 지금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심한 발언들이. 문제가 큽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니 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미국과의 지금 관세 인상의 유보가 8월 1일인데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요구가 제가 좀 이런 저런 뉴스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한국의 어떤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미국은 소고기 30개월 넘은 소고기랑 조선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규모 투자를 이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농수산품 만약에 왜 그러면 쌀이랑 소고기를 두 개를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가 둘 다 협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둘 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쌀과 소고기를 협상 뭐 개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둘 다 뭐 받을 수도 없고 둘 다 못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마지못해서 쌀이냐 소고기냐 하면 소고기를 받겠죠. 쌀은 식량주권이니까. 그래서 미국도 만약에 쌀이나 소고기 둘 중에 두 개 다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만 뭐 받으라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다 받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투자 규모랑 소고기 이 두 개 갖고 이제 미국이 막판 협상을 본인들이 원하는 조선 분야가 가장 높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켰고, 어떻게 보면 조선업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 저거잖아요. 그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국이 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시대를 열리는 것은 쉽지가 않고, 다시 조선업을 어떤 재건시켜 갖고 트럼프가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내란수계 얘기. 지금 내란수계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내란수계 윤석열 손해배상 첫 인정이 됐는데, 불법 백시민 104명이 불법 계엄으로 시민들 정신적 고통을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상대로 윤석열 10만 원씩 전부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앞으로 한 400만 명 이상만 해도 그냥 김건희, 윤석열 전부 가압류 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가압류 걸어갖고, 부부 경제 공동체니까 윤석열 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뭐 6억 얼마 있다라고 통장이 그러겠는데, 대부분 재산이 김건희로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소송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내란수계 지금 세 번째 법원에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간 수치가 높아갖고 재판에 출석을 못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야, 이재명 대통령은 목에 칼이 찔리고 단식을 해도 재판에 출석을 했었다. 이 나쁜 놈들아. 응? 응? 어디서 이 나쁜 놈들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진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식 13일 하는 도중에도 검찰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에 칼이 찔려도 재판에 출석을 했었어요. 응? 그 다음에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원식 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접견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국회의장이 교도소로 직접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법무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를 착수하느냐 이걸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조국 전 대표를 면회 갔을까? 일단은 이재명 정부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8.15 광복 특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한이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이면 광복절 특사를 하려면 지금 정도 어느 정도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의 의사를 물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러면 예전에 제가 아는 조국 장관은 사면보다는 뭐 이 복역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우원식 의장께서 조국 장관을 만나보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얼마든지 하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조국 전 대표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년을 지금 선고받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참나. 네, 지금 어떤 놈이요, 저희 법인 계좌에다가 1원씩을 하면서 하는데, 이거 내일 바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다 지금 캡처가 되거든요. 내일 바로 사이버스타대에 전화를 해서 방송 중에 업무방해를 하기 위해서 1원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해 드릴게요.
쇼국 똥꼬쇼 한다. 그게 단식이냐? 이재명 대통령 단식이 막사 니빠는 거니 뭐 이런 거 이거 내일 바로 제가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이런 거를 저희에게 남겼는데 이거를 내일 바로 저희가 너 잘못 걸렸다 너.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내일 바로 사이버스타데이에 의뢰를 해갖고 저 계좌 주인부터 해갖고 업무 방해로 저희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저희가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내세요. 예. 지금 한 세네 번째 저러고 있는데 저건 분명한 저희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저희 법무팀에서 바로 이재일 변호사랑 해갖고 바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들이 굉장히 보면서 쇼 입시 비리가 뭔지는 아냐, 쇼국 똥꼬쇼 한다, 그게 단식이냐, 죄국 삶은 손 아빠라, 막상이 뭐 선동질 말고 뭐라니, 좀 닥쳐 깽깽아, 그쳐 병이나 고쳐, 좀 닥쳐 정신병자야, 이런 것들 좀 닥쳐 정신병 이런 것들 모욕죄뿐만 아니라 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소하면 계좌 주인이 드러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소하면 저희 통장에 어떤 애가 입금했는지 계좌 주인이 드러나겠죠. 저희 언론사 채널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도 엄청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누구신지 몰라도. 계좌 주인 누군지 몰라도 엄마 계좌인지 본인 계좌인지 한번 털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 이제 고위직 이제 검찰총장 빼고 여러분들 보시면 대충 저는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왜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검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변 자리는 싹 바꿨습니다. 검찰 주변에 어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간부들은 싹 바꿨어요. 그러면 아직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아니라 첫 공소청장을 임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굳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임명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달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소처장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달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33명의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구자연 대검 반부패부장이, 그러니까 서울 고검장의 구자연, 대검 반부패부장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국의 주요 사건들을 다 지휘하는 자리예요. 대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자연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지금은 법무연수원에 있었어요. 윤석열 때 좌천돼 갖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당시에 같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과 그 윤석열 사단과 맞섰던 분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추미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이었던 분이에요. 구자연. 그리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이 됐고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들이 전원 물갈이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특수부를 지휘하는 거예요. 대검 반부패가 전국 특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부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고검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 박철우는 누구냐면요. 2020년에서 2021년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사람이에요. 대구랑 부산 이쪽으로. 그 다음에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은 어디서 하냐면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하죠.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사장급이거든요. 차순길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이 됐고요. 이 차순길은 누구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갔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업무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복귀를 한 거고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차순길이가 김건희 고검에서 재수사 맡아서 갖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장에는 김영석 대구 서부지청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환 법무부 검찰관. 그러니까 대검은 검찰총장의 사실 손발이잖아요. 거기를 싹 바꾼 거예요 지금. 윤석열 사단이고 뭐고 다 날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사단이었던 그 사람들은 옷을 다 벗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이영님 춘천지검장 아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명태균 사건 사실상 수사 제대로 저기 창원지검장 정유미 이런 애들 다 좌천시켰어요. 어디로 갔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이영님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수사했던 이창수에 이어서 전주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연구원으로 됐고, 하여튼 그 이영님 춘천지검장은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친윤 검사로 통했던 사람입니다. 이영님. 그 다음에 정유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원지검장은 정치불허고 명태균 사건을 그냥 늑장 수사를 했던 인간이에요. 하여튼 그럼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들 나올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옷 벗었냐면, 여러분들 신자영 들어봤죠? 신자영 법무연수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이 권순정이가 이재명 대통령 잡으려고 그렇게 성남 FC 사건이랑 난리를 쳤던 놈. 그 다음에 황부영주 대전고검장, 정영학 부산지검장.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옷 벗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얘네들 그냥 옷 벗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 검찰권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정치 수사를 했던 놈들을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고 옷을 벗게 한다?
또다시 정권 바뀌면 이놈들 또 들어옵니다. 전 반드시 이놈들이 수사했던 사건들 검찰 과거사 청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조사한 다음에 얘네들은 옷 못 벗게 해야 돼요. 전부 한직으로 몰아놓고 얘네들은 옷 못 벗게 하고 얘네들은 수사 받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들을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끝난다? 왜 얘네들은 죗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들 왜 죗값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진짜 화가 치밀었어요. 사건을 조작하는 건 범죄 아닙니까? 큰?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는 공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문서 하나 위조하면 검찰에게 탈탈 털리고 바로 구속돼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도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제 말 맞죠? 정상적인 공문서가 아니잖아요. 사건 재판 기록을 위조를 한 거는. 저희가 놓치고 있던 게 뭐가 있냐면요. 검사들이 중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사건을 조작해갖고 억울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이거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중죄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억울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살자하게 만들고 이렇게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는데고 검사들 여러분들 검사들 직위가 뭐예요? 공무원이죠. 정청래 의원님이 제대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검사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파면을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무원들은요. 파면이라는 제도가 다 있는데 검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 있죠?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나 뭐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제일 약한 게 견책, 감복, 정직, 면직, 해임 다 있고 마지막에 파면이 있어요. 검찰만 파면이 없습니다. 웃기죠? 응? 왜 이게 없나 했더니 검찰은 자기네들이 판사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사들은 파면이라는 게 없고 탄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 새끼들이 이런 일반 공무원들의 파면 제도가 없고 자기네들도 판사 수준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저것들이 검사는 파면이 없고 저것도 탄핵 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검사들은 파면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놈들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헌재로 가야 되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일반 공무원들 다 파면 제도가 있어요. 근데 검사 새끼들 파면하려고 그러면 헌재로 가야 돼요. 응?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감봉, 견책 등 5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제어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돼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를 제어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이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만 바꾸면 돼요. 근데 어때요?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파면 제도가 없으니까 저렇게 자기들도 헌재에 가서 탄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저렇게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검찰 개혁은요. 전호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을 사람 만드는 겁니다. 검찰도 본인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살았는데 검찰도 공무원이고 일개 공무원이고 국민들에게 녹을 먹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걸 다시 인식시켜줘야 돼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는 걸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잘못하고 본인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기소했던 사건이 무죄가 나고 이런 거 왜 얘네들은 책임 안 집니까? 응? 조작된 사건 갖고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아니면 말고야? 어떤 조직이 그래요? 저는 검사들도 기소 잘못해갖고 무죄 나오거나 기각당하고 이러면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검사는 여러분들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이에요. 저는 검찰 개혁은 검사들을 주제 파악시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나도 일반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검사로 발령받는 순간 특수 계급이고 특수 조직에 들어가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특권층, 특권 계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의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검사들이 주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 같이 파면을 추가하기는 건 쉽습니다. 이거 검찰청법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법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청래 의원님께서 검찰개혁 2법을 발의하셨는데,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박수 쳐주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사과드립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죄송한데요. 그거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네, 저희 법인 주식회사 시사타파 미디어를 업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증거 자료로 냈고, 제가 반드시 당신은 법에 누구 계좌인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저런 애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발이 유튜버 그런 줄 알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제 그 특검이, 오늘 방송 제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를 저는 자범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건희는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고,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사유화해 갖고 본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얘는 내란에서도 반드시 수개로 밝혀질 거예요. 김건희가 내란에 몰랐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특검이 여기저기서 3특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수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그냥 압수수색했다, 누구 소환했다,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김건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먼저 구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모 행정관이나 문고리 정지원이나 문고리 3인방이 조영경, 유경옥, 정지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박근혜 때나 쓰는 거예요. 조영경, 유경옥, 정지원은요 문고리가 아니에요. 그냥 몸종이에요, 몸종. 문고리 3인방, 과거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그 박근혜 주변의 그 사람들은요, 박근혜가 워낙 똘빡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중간에 끊는 거죠. 이거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요. 김건희는 그냥 지가 가장 모든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고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칠푼이, 박근혜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칠푼이 같은 애들 안에 가다 놓고 밖에서 다 지네끼리 해먹는 걸 문고리라고 하는 거고, 유경옥이나 정지원이나 조영경은요 그냥 몸종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문고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건희는 사소한 백도 바꿔와라 이런 것도 다 지가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박근혜와 김건희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박근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 그냥 맹하잖아요. 칠푼이잖아요. 김건희는 사악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문고리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절대 여러분들만큼 문고리가 아니라 몸종 3인방이 맞습니다. 그냥
그러면 특검이 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경옥이고요. 오늘 유경옥이가 어제 출석을 했고요. 얘가 정지원이에요. 얘가 이명수라 통화랑 할 때도 저 옆에서 봤던 애. 그 다음에 조영경이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황종호라는 걔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건진법사랑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진법사 청탁에 결국은 제 비서관이랑 얘기하세요. 김건희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7시간 전체를 다 들어보면요. 네, 뭐 정지원을 많이 시켜요. 내 비서관이랑 뭐 얘기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자기가 보고받는 형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샤넬백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김건희가 이제 8월 6일 조사를 앞두고 이제 말 맞추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김건희나 얘네들 다 대포폰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걔 어떤 인간인데 이미 얘네들 증거인멸하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과연 특검에서 저는 유모 행정관이나 정지원이나 얘네들이 과연 특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성과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왜? 얘네들은 구속시켜야지 줄줄 불어요. 현실 즉시 현타가 와야지 김건희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명품 스캔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목걸이 찾았다고 여러분들 특검에서 얘기 나온 거 들으셨나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나왔어요? 김건희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나왔죠. 김건희 오빠의 장모님을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목걸이가 거기서 나왔어요. 응? 그럼 뭐예요? 증거인멸하려고 빼돌린 거죠. 근데 제가 웃긴 게 김건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였대요. 가짜였대. 강진구가 하는 짓이 똑같죠. 스님한테 받아놓고 가짜였다라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 강진구나 제가 김건희랑 하는 짓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응?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가짜가 왜 6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 말도 안 되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가짜면 버렸겠지. 그거를 장모님 집까지 가져가서 그걸 숨겨놨겠습니까? 그럼 영수증은 뭔데? 응? 똑같아. 강진구 하는 짓이랑 스님한테 받아갖고 집에 딱 이렇게 가짜였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짓이랑 강진구가 하는 짓이 똑같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가짜였다. 나 웃겨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가짜길래 6천만 원이고, 그 변명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 얘기해줘. 야, 가짜면 빌렸다. 가짜를 빌립니까? 지네가 어디서 구하면 되지. 동대문 같은 데 가서. 말 같지도 않은 빌려주는 사람이 가짜를, 그러면 통일교에서 나온 6천만 원짜리 영수증은 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김건희 집에서 여러분들 샤넬 신발 12컬레가 발견됐대요. 샤넬 신발 12컬레가 발견됐대요. 이거 여러분들 딱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샤넬 신발만 12개가 있는 거야. 김건희 집에서 특검이 수사를 신발장을 열었더니 샤넬 신발만 12개. 그러면 구찌에 에르메스 뭐 여러가지 신발만 최소 내가 보면 5, 60컬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게 뭐 260ml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브랜드별이나 신발별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외국에서 260ml라고 합니까? 뭐 7인치 반, 8인치, 8인치 반, 9인치 이렇게 나와요. 어디 우리나라 신발 기준으로 260ml니 말이 안 되죠. 아니, 말이 되냐군요. 샤넬 신발에 260문 이렇게 표시된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샤넬 신발에 옛날 우리 뭐 시장에서 산 거 같이 270, 제품마다 사이즈도 틀리고요. 다르고요. 어떤 건 볼이 김건희가 만약에 평발이면 발 사이즈는 250이지만 볼 때문에 260을 신기도 해요. 응? 아니,
볼이 넓은 사람들은요 자기 발 사이즈보다 어떤 제품에 따라 그래요. 샤넬이 볼이 넓으면 샤넬은 260을 신고 다른 신발들은 250을 신고 다 그렇게 신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다들 볼 사이즈 이런 명품 구두들은 보면 볼 사이즈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죽이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김건희 자택에서 특검이 샤넬 신발 12켤레를 발견했다. 치수는 260mm였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구죠? 그 비서관들이 바꾼 건 250mm였다. 그래서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도 신발 270에서 280까지 신어요. 작게 나온 거는 280 신고요. 좀 크게 나온 브랜드들 사이즈는 신발마다 달라요. 모델마다. 전 나이키 신발도 좀 넉넉하게 나온 나이키 신발은 270 신고요. 좀 작게 나온 신발은 280도 신어요.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응? 진짜로. 응? 그래서 이거 보면 옛날에 최순실이 떠오르더라고. 신발장을 열었더니 뭐 구찌 프라다. 얘는 샤넬 신발만 12개면 샤넬 신발이 대체로 싸도 100만 원대거든요. 100만 원대거든요. 하여튼 뭐 얘는 잡범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그거 얘기하는데 김건 이제 특검에서 정조준이라는 게 이제 최은순 그다음에 김진우 집을 압수해가는 거는 양평 공흥지구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특검에 뭐 이런 거 뭐 다 얘기하지 맙시다. 뭐 좀 이따 얘기하고 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하고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특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김건희 가족들의 출국 정지는 시켰죠. 지금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게 김건희 가족들의 김건희 명의 그리고 최은순 명의 그리고 이 집안들의 가족 명의에 계좌를 동결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돈 다 빼돌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계좌 추적해 갖고 계좌 다 동결시켜야 돼요. 지금 얘네들 돈으로 다 여러분들 범죄를 증거인멸하고 범죄로 돈을 범죄에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계좌 동결시켜 갖고 돈 못 건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쵸? 돈으로 결국은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을 지금 회유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특검이 김건희를 전방위적으로 가족, 주변 다 여러분들 압박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지금 김건희 신병 확보가 저는 김건희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쏘라고 보거든요. 전 김건희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오면 다행이지만 제가 아는 저 천하의 악귀가 과연 나올까? 쟤는 지금 8월 6일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김건희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명품 저런 브랜드나 저런 거 특검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통일교 그 건진법사랑 연결된 김건희에게 로비를 했던 이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뭐라고 여러분들 명시돼 있냐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에게도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뇌물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뭐냐? 국힘당 전대를 앞두고 입당을 독려했다는 것이죠. 통일교 신자들을. 그래서 지금 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살펴봤더니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굉장히 김건희는 일단은 명품 스캔들 뭐 청탁금지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거 여러 걸로 먼저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게 너무 웃겨요. 응? 2022년 8월에는 장신구 3점 등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별 개소리를 했는데
얘가 그 당시에 알다시피 반 클리프 앤 아펠 팔찌, 목걸이, 까르띠에 1500 뭐 팔찌.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저런 천하의 천박한 게 아니 대통령 부인이잖아. 그래도 그 까르띠에 하고 싶고 그 명품 그런 거 하고 싶을까? 나는 오히려 앞에서라도 나는 제가 왜 천박하다고 생각하냐면 진짜 아무리 명품을 좋아해도 해외 나갈 때나 국민들 앞에서나 어떻게 보면 더 수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면 얘도 보통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 너무 취해요. 난 얘를 보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 저런 애가 어디 앞에 가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연설하고 진짜 검찰에 전부 모조품이 다 가짜라고 주장을 했대요. 강진구랑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김건희 있잖아요. 지금 저는 특검을 알고 나중에 점점 이제 내란 사건으로 접혀갈 때 김건희를 전 잡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내란 사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 불법 계엄령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윤석열이가 무슨 깡으로 김건희 몰래 이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김건희 몰래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이지경이 냈으면요 윤석열은 벌써 맞아 뒤졌어요. 제가 하나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응? 진짜 김건희가 몰랐을까? 윤석열이 일부러 알리바이를 김건희한테 만든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부인 모르게 하려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김건희가 몰랐겠냐는 의문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7시간 녹취록으로 수십 번 듣다 보면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발톱에 때만큼 취급해요. 진짜로.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아유 나한테 얘기해. 김건희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김건희는요 윤석열을 그냥 팔푼이로 취급해요. 사람으로 안 봐요. 나한테 얘기해요. 응? 윤석열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한다. 한동훈에게도 우리 남편 한번 만나봐달라 카톡이 있었고요. 윤석열이 아무 대응을 안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응?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하고 12월 초에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김성훈에게.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까 김성훈이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맞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옆에서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은 내일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응? 당연히 야 이 등신아 뭐라도 해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응? 그러면 특검에서 어떤 것들이 밝혀지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상병 특검도 김건희고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고요. 내란도 김건희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상병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검찰 수사 무마시키려다가 야당에서 계속 국회에다가 분기마다 특검으로 그게 가장 주요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는 막을 수 있어도 특검은 계속 민주당이 올릴 때마다 표결에 얘가 간이 콩당콩당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특검 부결되면 또 올리고 제가 또 계속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김건희가 결국은 처음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그냥 계속 살이 붙어갖고 양평고속도로 최혜병 사건도 특검이 조준이 되고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진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였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삼부토건, 양평 사건, 그 다음에 뭐 공흥주기 투기 사건 계속 붙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제가 보면 이러다가 자기 죽겠다 싶어갖고 결국은 김건희가 최종 결정을 하고 윤석열이가 실행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응? 저는 윤석열의 폭주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의 폭주를 막은 겁니다. 제 말 맞죠? 우리는 여태까지 윤석열의 폭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김건희의 폭주였습니다. 윤석열을 이용해서 김건희가 자기가 윤석열 뒤에 서서 대리청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거는 조직도 없고 규율도 없고 헌법도 없고 그냥 5년 동안은 내가 대통령이다. 그 5년 이후에도 집권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를 해산을 하고 장기적으로 영구집권을 꿈꿨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저는 내란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진짜 다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단순히 측근들이랑 얘기해갖고 국회 때문에 그 계엄령을 선포한다? 저는 철저하게 김건희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한동훈과의 마찰, 언제 200석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어떤 특검이든지 하나만이라도 통과되는 순간 자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되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일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었다. 이게 제일 합당한 거 아니에요? 국회가 사사건건 뭐 자기를 반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놀이를 했던 김건희가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결국 자기가 잡혀가게 되니까 그 국회를 없애야만 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냥 진짜 내란 특검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 내란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다라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이 3특검은 왜 내란이 일어났나 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 핵심을 잡아야 돼요. 뭐 개별적으로 국힘당에 누가 가세했나 이거는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란의 기본적인 설계와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김건희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제가 놓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란 때 김건희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이런 명품 누구 거 받고 이거는 그냥 수사관 몇 명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증거가 확보되고 일어난 사건이지만 진짜 특검이 이번 내란 특검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노상원도 저는 뭐 노상원 이런 애들 결국은 김용현, 노상원 저는 김건희 다 삼각 커넥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건희가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고 김건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김건희가 불법 계엄을 몰랐을 일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될 것도 생각을 못했고 얘네들은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내란도 주술과 연결되거든요. 아마 저는 나중에 다 조사하다 보면 왜 12월 3일이었나 올해가 위험하다 올해 이거 안 하면 내년에 뭐 김건희가 제가 보면 뭐 살이 끼었든가 아마 여기저기서 점쟁이들한테 내년 운세를 봤더니 내년에는 뭐 큰일이 있다라고 해서 미리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 결국 주술과 어떤 이 내란 저는 나중에 그렇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김건희가 모릅니까? 모든 걸. 제가 왜 여러분들 알려드릴까요? 김건희가 몰랐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주변은 다 알고 있었잖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던 게 김건희 라인이었는데 대통령실을 정진석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계엄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김건희만 몰랐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을 정지원, 황정호, 쟤네 그 따까리들 몸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가에서 누가 회동했다 이런 걸 모를 수가 없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 다음
결국은 여러분들 저는 이 건진법사 통일교 이 라인은 통일교가 YTN을 필요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건진법사랑 통일교는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김건희가 YTN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철규나 저쪽에서 빠르게 친윤의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요구를 YTN 강제 민영화로 실행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갑자기 한전 주식을 팔고 마사회 주식을 팔아갖고 왜 YTN을 넘기려고 했나? 김건희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MBC 그리고 모든 언론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24시간 김건희 옹호 방송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다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민영화의 과정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YTN 강제 민영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국정조사를 해서 왜 그 당시에 YTN 민영화에 그래서 이철규를 잡고 여러분들 이철우 맞나? 이철규. 그래서 그때 이철규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한전의 주식과 어떻게 보면 마사회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시키고 국힘당이 나서고 그것도 친윤의 핵심이었던 이철규가 나서고 왜 그랬을까? 이게 2022년이거든요. 김건희는 시작하자마자 24시간 떠들어줄 자기의 옹호 방송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말 맞죠? 김건희는 24시간 동안 자기가 하는 일 홍보해주고 자기 쉴드 쳐줄 언론사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MBC를 인수할 수는 없잖아. KBS를 인수할 수는 없잖아. 가장 연결고리가 가장 그나마 인수할 수 있는 게 YTN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YTN 정부 주식을 팔게끔 하고 돈이 있는 통일교를 끌어들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교는 누가 봐도 돈이 많잖아. 왜 통일교가 건진법사와 통일교 그러면 김건희가 통일교에게 요구한 거는 YTN 인수였던 것 같아요. 통일교의 자금력. 통일교의 자금력으로 YTN을 김건희 옹호 방송으로 만들고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게 사실상 캄보디아 진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왜 캄보디아에 왜 느닷없이 윤석열이가 투자액을 늘리고 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투자액을 늘려라 이런 것들은 지네가 해먹으려는 돈이 아니었던 거야. 통일교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돈을 그쪽으로 밀어주고 오히려 김건희 측이 원했던 YTN 강제 민영화였던 거야. 내가 보니까 기브앤테이크잖아. 통일교의 자금으로 김건희 방송 YTN을 만들고 통일교의 니즈였던 캄보디아 진출을 정부의 돈으로 진출시켜주고 있던 저는 이 니즈가 같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봐요. 아마 이걸로 특검에서 정조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맞죠? 캄보디아까지 가갖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었잖아. 마약을 한다. 그쪽에다가 뭐 은행을 설립해갖고 뭐 할라 그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면 이명박이 같이 해먹으려고 하면 자원외교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해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투자액을 늘려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교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건진법사가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수 언론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YTN을 김건희가 직접 얘기했대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를 위한 언론사, 보수 언론사가 필요하다. 그게 YTN이었던 거야. 그래서 통일교의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통일교는 캄보디아 진출이나 2단이 아닌 정식 국교를 뭐 나중에라도 원했을 테고. 제가 보면 그 YTN 강제 민영화는 반드시 여러분들 국정조사 해야 돼요. 100%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거기서 나오는 의혹 갖고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개월 후면 특검이 없어지면 사실상 쟤네들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앞으로 특검할 거 더 많습니다. 왜? YTN 강제 민영화 제대로 수사 안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권도 없고, 이거는 일단 국정조사하고 이재명 정부니까 특검은 안 가더라도 철저하게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 다음에 내년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이 법적으로.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나 이쪽에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까지 갈 필요 없겠네. 먼저 국정조사.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오는 의혹들을 국가수사본부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에서 철저하게 수사해갖고 계속 저는 우리가 6개월 지금 거의 뭐 올 연말까지는 특검 정국이잖아요. 저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가 저지른 악행은요, YTN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쵸?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저쪽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정진석이에요. 정진석. 내란 특검에서 정진석 전담팀을 만들었대요. 왜냐면 정진석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죠. 근데 희한한 게 정진석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모든 증거인멸을 했죠. 심지어 컴퓨터까지 다 파기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이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정진석이가 모를 리가 없죠. 내란의 사건에 대해서. 정진석을 잡으면 김태우가 나오고, 결국은 정진석이가 외환죄, 내란죄에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개입돼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잡으면 다들 실마리가 대통령. 왜 그러냐면 이거 정진석 전담팀을 가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할 때 군은 이미 어느 정도 목표가 확실해갖고 계엄사령관뿐만 아니라 군 장성들을 다 구속을 시켰죠. 군의 역할은 지금 법적으로 처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실이나 그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것도 압수수색을 하고 실시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죠? 왜 내란 특검이 정진석 전담팀이라고 하면서 가동을 했냐? 말은 정진석 전담팀이지만 내란 사태 때 대통령실의 역할이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태우도 사라지고 김주현 민정수석도 사라졌잖아. 제 말 맞죠? 김태우,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애들을 꼭 잡으면 결국은 김주현이는 검찰과 라인이 있어서 검찰이 계엄령 성공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치인들을 잡아들어서 검찰에서 기소할 건지가 나왔을 테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대통령실의 역할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대통령실을 뒤지다 보면 정진석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 내란에 어떤 식으로 가담했는지까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검에서 여러분들 이상민을 27일 날 25일 날 또 소환을 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어요. 경향신문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얘는 조만간 영장이 청구된다는 이유죠. 왜냐면 계엄 국무회의도 자기는 모른다, 한덕수나 막 그랬는데 CCTV가 확보돼가서 지금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칠 사람이 한덕수, 그 다음에 이상민, 최상목 이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소환한다는 것은 너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영장 친다는 무서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민이가 이상민을 25일 날 부르기 전에 소방청장을 단전단수 사건으로 불렀고, 지금 국무회의도 조사를 했고, 얘는 진짜 걸려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불분명한 30여억 원의 현금. 이상민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그 현금 뭉치는 어디서 온 돈이냐, 어떤 돈이냐, 통일교의 돈이냐, 특활비냐. 저는 통일교의 돈일 가능성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왜 제가 여러분들 통일교의 돈이라는 느낌이 드냐면요, 아니야, 나는 통일교에서 수백억을 누군가가 수령을 해갖고 그걸 나눈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어디까지 제 뇌피셜인데, 제가 이거는
특활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이거는 검은 돈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국정원 특활비나 대통령식 특활비나 어떤 세금이 오면 이런 세금의 돈이 에르메스 백에 담겨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 검은 돈이 누군가가 선물로 뿌린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검은 돈을 정중하게 뿌리기 위해서는 그 돈을 넣은 가방도 에르메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국정원 특활비나 그러면 박스나 그런 거를 생각했겠지, 누가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를 에르메스 백을 사갖고 담을 생각을 했을까? 외부에서 위에다가 상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박스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고 에르메스 백이나 이런 거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추측이 좀 맞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통일교야, 저는 통일교의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면 통일교에서 어떤 그런 명품 목걸이, 반클리프 돈이나 이런 돈들을 명품으로 김건희를 혹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런 돈들도 명품에 담아서 저는 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돈은 이상민의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민이가 잠시 보관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돈이었으면 이상민이가 그 돈을 집에다가 놓을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언제 갖고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갖고 나가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관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돈이었으면 여러분들 걔가 그래도 법률가 출신인데 딴 데다가 안전한 데다가 흩어놓던가 하지, 그걸 집안에다가 30몇 억을 놨을까? 저는 절대 이상민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번에 맡긴 거 좀 갖고 오세요 하면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는 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국정원 특활비나 그런 돈이었다 그러면 그걸 에르메스 백에다가 담아서 옮기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건 나라의 돈이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말 이해는 하세요? 국정원 특활비를 빼돌리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에서 빼돌리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에르메스 백에다가 빼돌리려고 할까?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에르메스 백에다가 담아서 30몇 억을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검은 돈이나 외부에서 예우를 갖춰서 그 백에 명품을 좋아하는 김건희니까 에르메스 백에다가 그 돈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말 이해하시죠? 그게 내부에 어떤 국정원 특활비나 그러면 은밀하게 박스나 이런 데로 날르거나 그러면 끝나는 건데, 에르메스 백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온 돈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나라 돈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 누군가가 내가 명품을 좋아해, 선물을 주고 싶어, 돈을 어떻게든지 줘야 되는데 그냥 사과 박스에다가 보내긴 그래. 그건 당연히 외부에서 명품백 같은 걸 구입해서 그러지, 국정원 특활비를 누가 명품백에다가 날러.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이상민 이런 애들도 아마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윤상현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로 아마 검찰에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일교에다가 저는 초점 같은 게 윤 본부장 저는 조준하면 그 30억에 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추측을 하냐면, 통일교가 대한민국에 IMF 터졌을 때 IMF 빚도 갚아준다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쟤네가 김건희한테 그 목걸이 하나 줬을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현금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추측을 할 만한 거죠. 특검도 그걸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부도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부채를 갚아주는 대신 정식 교로 인정해달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는 통일교가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받고 김건희가 뭔가를 해주려고 했을까? 어마어마한 저는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통일교가 여러분들 돈밖에 없는데 통일교가 6천만 원짜리 그 껌값이지 걔네들한테. 하여튼 특검 수사도 이제 아직은 초반이죠. 이번 달에 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구속되는 사람도 많아질 테고 특검의 결과 발표들이 이제 조금씩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고 이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8월 달까지는 수사를 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결과들이 나오고 밖으로 이제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터질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지금 내란 정당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지금 전국 구도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친윤 당권파들이라고 하죠. 친윤 당권파들은 우리가 지금 지네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응?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뭉쳐서 민주당을 공격하자가 친윤 당권파야. 그리고 이제 그 반윤 측에서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니네가 물러나라. 이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이 정권 뺏기지 않았냐? 근데 우리끼리 싸울 때냐? 당권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민주당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반윤들은 국힘당이 이 지경이 된 게 다 니네들 아니냐? 친윤. 이러다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김문수와 전환길이가 갑자기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국힘당 전당대회를 뭘 예의주시하냐면 장동혁이 되나 김문수가 되나 요걸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동혁이 될 경우에는 외부의 전환길이나 극우 세력이 얼마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근데 김문수가 만약에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는 순간 진짜 국힘당은 외부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이 극우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칠 때는 극우들이 친윤의 편이었잖아. 근데 지금 친윤 안에서도 이제 극우안을 좀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빈틈을 파고 김문수가 등장을 했고 전환길이가 와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해갖고 그러면 친윤 현직 당권파들이 그러니까 배지의 힘이냐 극우의 힘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이가 당선이 되면 극우 세력들은 친윤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 한 줌도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문수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친윤 세력은 이제 지지 세력도 없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볼만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길과 김문수의 등장이 친윤이라고 했던 당권판들에게서도 지금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의 균열.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균열이었는데 또 친윤 안에서 친윤의 극우냐 김문수 전환길의 극우냐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 두 갈래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입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친윤계가 왜 찬성을 해주냐면 송원석이가 사실상 무기나에 전환길이가 입당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친윤계가 전환길을 입당을 허용시킨 거잖아. 그러면 전환길 입장에서는 친윤 당권파들도 우리 편이 될 수 있고 김문수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김문수는 사실상 친윤이 버린 카드잖아요. 자기네들은 한덕수로 가려고 했는데 김문수가 배신해갖고 지금 이 사단이 나갖고 오늘 권영세, 이양수의 당원권 정지 3년이 선고가 됐잖아.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벌였어요. 국힘당에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벌였는데 지금 권영세가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양수가 전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권영세와 이양수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들이 왜 반발하고 난리 났습니까?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사실상 다음 선거를 불출마시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겠냐고. 얘네들은 배지가 우선인데 3년이면 이제 당원권 정지 3년이 뭐야? 국힘당 배지 달고는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총선을 못 나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왜 권선동은 빠졌냐? 권선동은 왜 빠졌냐? 권선동은 강원도의 대통령이야. 국힘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권선동이 없이는 국힘당이 강원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권영세는 서울이야. 서울은 아무나 후보를 교체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권영세는 쉽게 건드릴 수 있지만 권선동은 날릴 수가 없는 거야. 강원도의 민심, 강원도는 그나마 아직도 국힘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 그래서 권영세는 쉽게 서울 용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권영세는 누가 봐도 날릴 수 있단 말이야. 후보 교체를 해서 어떤 더 자기네가 노리는 것이지만 강원도에서 권선동을 날렸다가는 자기네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17%니 10%대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만약에 이번에 당원권 정지 3년을 권선동이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강원도에 이반이 일어나 갖고 얘네들의 당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년.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이 권선동이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윤리위나 감사위 이번에 날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지금 내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당무감사위원장이 누구냐면 유일준이야. 유일준을 누가 임명했다? 권선동이 임명한 거야. 권선동이가 유일준을 임명했더니 유일준이 권선동은 날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선동이 뻘쭘해갖고 나도 징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 권선동이가 원내대표일 때 그 당무감사위원장을 유일준으로 했어. 그랬더니 유일준과 권선동이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야. 그랬더니 권선동은 안 날리고 권영세만 날린 거지. 예?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 특검이 금요일이었죠. 특검이 여러분들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죠. 여태까지 매주 금요일 날마다 권선동, 이철규, 임종득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김선교를 압수수색했어요. 김선교는 알다시피 양평 군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깊숙이 관여돼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보훈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선교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특검은 왜 금요일 날 국힘당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특검에서 매주 금요일 날 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을 하냐면요. 금요일 날마다 의원들은 거의 국회에 없어요. 지역구에 내려가요. 그 빈틈을 타는 겁니다. 특검 수사 잘하죠. 의원들이 금요일 날은요. 대부분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관리하려고 지역구로 날아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거의 의원실, 의원회관에 보면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지역이 있는 사람 의원들 빼고는 지방의 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에 다 만약에 부산이나 대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힘당 의원들 대부분 전부 금요일 날 자기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매주 금요일 날 임종득도 그랬고 권선동도 강원도고 이철규도 그쪽이고 그래서 그쪽을 압수수색을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되면 진짜로 국힘당은 친윤에서도 이제 개싸움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재원,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최명진이었나? 김재원 이런 애들은 친윤과는 또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가 당대표 되는 순간 진짜 극우 정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극우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럼 저는 김문수가 꼭 되라라고 좀 이제 정광훈의 자유통일당과 이제 국힘당은 좀 있으면 합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준표 씨가 제대로 봐요. 정치는 홍준표 씨가 지난 대선은 사기 경선이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내란 특검을 지켜보니까 통일교가 권선동이의 당대표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여기저기서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얘기를 국힘당 전 당대표 출신이었던 홍준표, 국힘당 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가 윤석열과 겨뤘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도 사기 경선이었다.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캠프에서 모든 선거를 지휘했던 게 권선동이에요. 그러니까 권선동이가 통일교랑 연관돼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승리했던 덕은 종교 집단의 덕이었고 거기에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던 권선동을 지목한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납두면 돼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구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유튜브에서만 과열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민주당이나 이것저것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사실 전당대회 유튜브 밖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조용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전당대회예요. 정치 고관여층들이 볼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과열돼 보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는지 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과열 양상을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가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제가 보면 정청래 대세론이에요. 그동안 민주당이 위기 때마다 나섰던 정청래 그리고 그러면 왜 정청래 대세론이 있기 때문에 충청과 영남에서 이런 표의 결과가 나왔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고 민주당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열성 당원이었다라는 목소리를 얘기를 들었던 많은 당원들은요. 1년 안에 내란 세력들을 작살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하면 강한 당대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대세론으로 이어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민주당의 전반적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여론이에요. 그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 민주당 권리당원 대부분이 여러분들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박찬대 의원님보다는 박찬대 의원님도 훌륭하시지만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대세론이 굳어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대세론의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 당원들 즉
과거에 강성당원 이렇게 비판을 받던 그런 분들이 결국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었고 공천 개혁과 민주당 당원 단계로 바꾸는데 이바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분들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내란 종식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게 많이 있고 그 박찬대 의원님이 조금 밀리는 거는요 인지도예요. 인지도. 박찬대 의원님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정치권에서 나름 이제 체중을 키워 오셨고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죠. 정치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박찬대 의원님도 전국적인 인물이나 이제 덩치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인지도 그런 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유리한 선거였고요. 지금 뭐 8월 2일 날이제 얼마 안 남았죠. 원샷 경선으로 치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요 170명 중에서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박찬대 후보를 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이 정청래 후보께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지의 어떤 차이가 제가 보면 7대3 정도로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6대4 작게는 6대4 그러니까 170명인데 한 100명 정도가 박찬대 의원님을 뭐 지지하는 것 같고 뭐 50명 정도가 정청래 의원님 나머지 한 20명 정도 또는 30명 정도는 관망세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저는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는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되든지 박찬대 의원님이 되시든 정청래 의원님이 되시든 민주당을 이끌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은 둘 다 잘 맞는다. 굳이 한 사람은 수박이니 그러면 정청래를 수박이라고 하면 할수록 정청래를 보아왔던 10여 년의 세월을 정치를 봐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런 내란 종식 검찰 개혁을 앞둔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만정에 지지층끼리 좀 싸우거나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뭐 정청래 의원을 수박 타령하고 저를 반명이라고 하고 또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걔네들 10년 전에 뭐 했던 놈들인지도 모르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제가 똥파리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할 때 전해철 그 다음에 김진표 그쪽 세력들에게 고소고발 당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소고발한다고 내용 증명받고 했던 사람 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를 똥파리 취급하는 인간들 민주당의 역사나 알고 떠들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눈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전에 여러분들 2017년 대선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토론회 과정에서 본인도 사과했어요. 문준영 씨 얘기 꺼낸 거. 저는 그때 비판했습니다. 그때 비판 안 하는 것들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송가혁 새끼들. 송가혁 새끼들이 이제는 이재명 파리하고 그런 놈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 끝나고 2017년 대선 끝나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유시민 장관이랑 그 당시에 안희정 지사가 셋이 토론하면서 자기가 오바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신 문제예요. 이 새끼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청래 7년 영상, 제 10년 전 영상 뭐 이런 거 틀면서 7년 전 영상 이런 거는데 니들 그때 뭐 했는데? 너희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니었잖아. 응?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최근에 이 정치판에 들어와갖고 그런 역사적인 것도 모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위기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저는 친문 정치인이었지만 이재명이 돼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는 전해철을 욕했다가 전해철 쪽에서 그리고 김진표 쪽에서 저는 진짜 고소 고발 위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아실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젠틀제인이라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카페 장과도 쌍욕을 하면서 방송 중에 싸운 적도 있고, 걔네들이 그 당시에 남경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김진표 몰아내려고 제가 김진표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출당하라라고 난리칠 때 제가 김진표 집안 내역을 보니 하면서 친일파 집안의 이력을 까고, 그래서 제가 똥파리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똥파리들의 어떤 혹시나 친문 진영들이 흔들릴까봐 저를 급하게 호출을 하셔갖고, 저랑 같이 방송도 저희 그 당시에 개국본 사무실에서 했었고, 저를 급하게 호출해갖고 카니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그 당시에 지금 저 집에 있었거든요. 지금 빨리 안 내려오고 뭐하냐고. 그래서 저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내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이 비어. 그때 빨리 내려와.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때 11월이었나요? 저는 하여튼, 그리고 당대표 되시고 나서는 저 새끼들이 딱 수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기소만 되면 이 수박 새끼들이 당대표 날리려고 할 것 같아서 2달 동안 우리가 민주당 앞에서 당원당규 바꾸라 그래갖고,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당대표를 물러나지 않는, 당직을 물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법안이 바뀌도록 여러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많이 그래도 했었죠. 혹시나 저나 정청래 의원님이 수박이라고 하는, 제가 살다가 참 민주당밖에 모르고 친명이라는 이 거룩한 계보를 지키려다가 살다가 수박이라는 소리도 들어보네요. 진짜 살다가 정청래랑 이종원이 수박이라는 소리도 들어보네요. 에휴, 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예, 구독이 힘입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살다가 수박 소리를 들어보고 참 별소리 다 들어보네요. 예, 오늘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 방송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